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호남 기반 세계정당 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까지 대한신당과 평화당의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이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뜨거운 공방전, 뉴스엔 맞짱 토론. 오늘은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 1번지로 불렸던 종로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대결인 만큼 미니 대선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황 대표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 전 총리는 황 대표 출마에 대해 종로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는 상징성이 커 총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이 지역 공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출마하기도 했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종로에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어 이번 대결이 대선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전직 총리와의 대결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종로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관련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공개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였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야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회의석상에서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대변인이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하겠다고 공개 시점을 조정한 것일 뿐 비공개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한 정도가 공식 반응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추 장관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기류가 바뀐 겁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데다 한 언론사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여당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거세졌습니다. 그동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 셀프 유죄 입증이다. 기를 쓰고 감춘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한국당. 공소장 전문이 드러나자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은 당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추 장관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요구안에는 추 장관이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현 정권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좌천시킨 데 대한 직권 남용 혐의, 신임 검사장에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임용하려고 시도하면서 검찰 인사위원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여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공소장 비공개 문제를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쟁점화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냐, 또 무분별한 여론 재판을 막는 합당한 조치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희연 기자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사건 등 관례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혔는데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라는 훈령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국회에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이 담긴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위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은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옵니다. 그 법무부 훈령으로 이걸 금지한다는 거는 뭐 약간 그 국회법에 대한 맞습니다. 국회법에 대해도 반하는 거고요. 그 재판 공개의 원칙인 헌법 형사소송법에도 사실 반하는 거로 봐야 돼요.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자료 제출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공소장 일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원 고유의 권한이고 공식 재판 전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개인정보 침해냐 국민의 알 권리냐 이것도 쟁점입니다. 공소장이 공개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과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로 돌린 것도 쟁점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오해지만 감내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월 국회 개회가 지연되면서 국회 차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민 안전을 외면한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대책이 무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특위 명칭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2월 임시국회와 특위 가동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에 국회를 열자는 조금은 한가한 주장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부실한 대응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방역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방문자 전역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탓 대신에 자기 해야 할 일부터 잘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각각 당내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검역 인력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법 등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크게 우려되므로 저희는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나 이런 데를 앞으로 현장을 좀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학교와 기업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검역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새 당의 통합이 다음 주 중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는 12일까지는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호남계 정당과의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주선 의원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창당을 완료하고 1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정당들과의 통합이 급선무가 대한신당 및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작업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명 개정과 관련해선 새로운 당명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신당과 평화당 의원들도 언론 인터뷰에서 조만간 3당의 통추위 위원들이 모여 당명과 지도부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3당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결국 호남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지역주의 정당이 아닌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년층과 평화당은 상공인과 접촉해 왔기 때문에 3당이 통합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은 호남 기반의 정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 호남당이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통합을 하면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호남 지역 표심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양윤선, 박지영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양윤선 기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어제 선관위 발표에 대해 상당히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요. 네, 선관위가 어젯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례대표의 후보자 순위를 결정하는 이 전략 공천은 안 된다고 밝힌 건데요. 예. 그동안 각 정당들 이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위를 그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제47조 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당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미래한국당은 정당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고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당원 이적 문제라든지 전략 공천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한국당이 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 뒤 선거인단이 찬반 표결을 한 방안 아니면 선거인단 표결 순대로 비례 순번을 결정하는 방안 중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다른 여야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전략 공천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등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은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을 해왔었죠. 오늘도 당원도 없이 의원 몇몇 파견 근로를 시켜놓고 한국당 지도부의 밀실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하는 잔꾀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선거법을 위반해 밀실 공천, 독단 공천을 추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당이 미래한국당이라면 그 당은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아야 할 당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양윤선 기자, 앞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 어제 공간에서 3일간의 말미를 주겠다 했는데 오늘 바로 결정해서 발표를 했네요. 네, 당초 오늘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황 대표한테 시간을 줄 테니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불출마를 할 건지 결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바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종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미 링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황 대표 입장에선 그야말로 정치적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차기 대권 행보에 아무래도 힘이 실리는 건 당연지사지만 졌을 때는 대권 행보엔 제동이 걸립니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주저하는 사이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도전장을 내면서 종로 판세가 좀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새누리당 대표 지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것도 좀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걸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보수 진영 표가 분산에 감안을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부담입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본인 선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 한국당으로서도 대표 없이 이 선거를 이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숙제가 좀 생겼습니다. 예, 또 다른 총선 준비 상황 좀 알아보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또 추천을 관리할 위원회, 경선관리 전반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지금 구성을 완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총선 준비 움직임 아주 분주합니다. 네. 먼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들 모두 1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위원장은 3선의 우상호 의원이 맡고요. 백미순 전 여성단체 연합대표가 부위원장을,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과 김상혁 한반도 경제포럼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공천을 위해 당내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총선 불출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 최은열 의원이 예. 위원장을 이미 맡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심리준 의원과 이민욱 한국여성노동자 회장 그리고 박혁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위원으로는 조수진 변호사 또 장종화 청년 대변인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어제 소개한 총선 영입 인재인데요. 예.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우 사장을 당 경제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경제 담당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 다 경제 관련 쪽 전문가였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도 계속되고 있는데 박 기자, 더불어민주당부터 인재 영입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남자로 이렇게 불리는 조국의 남자들. 네, 그렇습니다. 인물들입니다. 김용민, 김남국 두 변호사가 오늘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먼저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개혁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지역구죠.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는 민생을 고민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당에서 필요한 곳에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결정을 좀 못한 상태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금까지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들 그리고 입당한 인사들 중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상당한데요. 소병철 전 대구 고검장을 필두로 홍정민 변호사,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들이 이제 영입된 상태고요.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네. 박상원 변호사도 얼마 전 입당을 했고 오늘 이 두 변호사까지 입당을 한 걸 보면 약 7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조계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몰리면서 정치의 사법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새로 영입한 사람들 말고도 기존에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법조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양윤선 기자, 한국당도 얼마 전에 한꺼번에 7명의 법조인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7명이 모두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주의 변호사를 제외를 하면 이번 총선에서 좀 측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서 정치의 사법화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야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는 점도 이 법조인들의 정계 진출을 좀 쉽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 패스트트랙 국면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여야가 각각 대표를 검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고소 고발권이 많습니다. 당 인재로 영입함과 동시에 이런 정치권의 법적 공방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률 자문구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포석으로 볼 수 당 있겠습니다. 자체 내 변호인단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당 10번째 영입 인사는 세간에 좀 이목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이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주인공입니다. 윤 전 관장은 첫 여성 독립기념관장으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립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윤 전 관장은 독립운동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이 하나가 되는 대통합이라고 정치를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앞서 영입했던 김병민 전 교수도 출마한 적이 있었고 전주의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번호까지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네. 인재 영입, 밖에서 인재를 모셔온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좀 퇴색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예, 저도 인재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지 이것도 제가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던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합 집산과 가짜 정당 기획이라는 좀 한가한 난장을 거두고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키는 민생 최일선으로 달려오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은 여권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한 폐렴으로 새 업무 보고도 연기한 문 대통령이 부산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부산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부산을 찾은 이유는 뻔합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부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심산으로 부산을 찾은 겁니다. 대한신당과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금지한 데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신당은 안전위원이 공당의 당명에 자신의 이름을 넣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사다가를 경계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정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구라며 정당의 명칭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면 이는 코미디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청소년 부모 들어보셨나요?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고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한부모 가족으로 단정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청소년모 A양은 부모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돼 가출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다 청소년부 B군을 만나 임신을 했고 A양은 어머니에게 낙태 동의를 구했지만 시기를 놓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모 A양의 나이는 17, 청소년부 B군과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했지만 육아를 병행한 경제적 독립은 청소년 부모에겐 버거운 일입니다. 청소년 부모는 현행법상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나 자립촉진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부모가 건강한 가정으로 자립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 부모가 입주 가능한 독립된 주거지를 제공하고 양육과 근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청소년 부모가 적정 주거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 임신 출산 시 즉시 가능한 독립된 주거인 인큐베이팅 하우스를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부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생아 사망 사건 유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 청소년 부모가 민간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SNS와 포털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혜 의원은 청소년 부모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고 한부모 가족이어야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아이를 키우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꼭 그분들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이면 20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144일째입니다. 양돈농가 확산은 막았지만 오늘도 야생 멧돼지에게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근절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국회에선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확인된 건 지난해 9월. 최초 확진된 이후 양동 농가에서는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야생 멧돼지입니다. 오늘도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는 등 확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살처분을 완료한 농가들의 돼지 재사육, 이른바 재입식이 늦춰져 양동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양동 농가들은 감염 위험이 낮고 방역시설이 잘 갖춰진 농장부터 단계적 재입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덜 위험한 지역, 하다못해 김포 파주 아니면 멧돼지에서 좀 먼 거리라도 1차적으로 재입식을 좀 허용을 하고 전문가는 정부가 보다 분명한 재입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발생으로 밝혀질 경우 시장 군수가 재입식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부 지침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자가 2달이고 3달이고 1년이고 결정 안 하면은 그냥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최소한에. 그러나 재입식에 대한 반론도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더 오랜 기간 재입식을 불허하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농가 재전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감염 근절 대책이 우선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재입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입식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위험이 제거되지가 않으면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그 막연한 두려움을 좀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부, 농림부 등 재입식 관련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결정을 할 수 있고.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달 이상의 장고 끝에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의 오늘 결단으로 종로는 2명의 전직 총리가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된 데 이어서 또 다른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이번 총선의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무능 정권, 부패 정권, 오만 정권의 심장에 국민의 이름으로 성난 민심의 칼을 꽂겠습니다. 황 대표는 다소 늦은 출마 선언에 대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한 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황 대표의 오늘 출마 선언으로 서울 종로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인 황 대표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전 총리가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차기 유력 대권 주자끼리의 대선 전초전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오늘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권성주 대변인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종로 출마를 공개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새 보수당에서는 권 대변인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총리와 황 대표의 종로 맞대결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종로는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 1번지 명성을 고스란히 이어가게 됐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종로 빅매치. 유권자들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새로운 인재 영입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언론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자유한국당의 인재로 영입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숙고를 거쳤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는 여야, 남녀, 노선, 남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올해 10번째 영입 인재가 된 윤 전 관장은 첫 여성 국립기념관장을 지내고 현재 매헌 윤봉길 월진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환영식에서 윤봉길 의사의 뜻을 받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당이 독립운동가 등 보훈 선양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말에도 윤 전 관장을 영입하려다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한국당은 윤 전 관장이 인재 영입 명단에서 빠진 것에 대해 시기 조정 때문이지 아예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관장은 오늘 많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한국당과 함께 자유, 정의,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년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전해지곤 했는데요. 독립운동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한 윤 전 관장. 할아버지인 윤봉길 의사의 뜻을 잇고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제대로 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청와대 대변인에 어제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이 임명이 됐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강 대변인은 지난 3일 사표가 수리된 후 사흘 만에 청와대로 직행해서 어제 오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앙일보는 성명을 통해서 강 대변인이 편집국을 나서자마자 청와대 문턱을 넘은 것은 아쉬운 선택이란 유감을 표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현직 언론인의 정부 및 정치권 이적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왔기에 강 전 부국장의 청와대 행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를 향해서도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해쳤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언론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이미 실천되고 있다면서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공적인 일을 위해 쓸 수는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는데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언론의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었기 때문에 현재 야당에선 정부 여당을 향해 이중잣대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의 입이 된 강민석 대변인. 이러한 비판과 논란을 잠재우고 제대로 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보고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시는데요. 최민희 의원은 지각하셨고요. 안영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영환 전 의원은 지금 당 소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당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일반 시민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지금 종로 출마 결정, 어제까지 보니까는 당에서 이런저런 상당히 뭔가 좀 잡음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마지막 네. 밀려서 결정한 것일까요? 일단 종로에 출마하기로 한 선택은 옳았다. 그렇죠. 시기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갈 길이었더라면 이제 선택한 건 이제 맞았다고 네.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어 왔지요. 특히 이제 전체적인 선거 채비 자체가 야당이 훨씬 늦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지 대체로 그랬습니까? 여당은 빠르고 야당은 늦습니다. 왜? 여당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야당은 본래 늦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처럼 선거 전에 통합이라는 문제가 맞물린 경우에는요. 그 전체적인 선거 체제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특히 이제 종로 구도를 잡는 순간 또 다른 구도까지 전체적인 큰 틀의 구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여러 고려할 게 많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선택이 늦어졌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선택한 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늦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한 결과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결정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결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통수라고 봤기 때문에 그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저는 종로 하나라고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외통수를 피해갈 길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걸어오신 길이 안정적인 관료의 길을 걸어온 거잖아요. 예. 출세한 관료의 길. 그러다 보니 이제 이낙연 전 총리처럼 지지도도 높고 그리고 별로 흠잡기가 어려운 분이잖아요. 안정된 태도 등등. 그러다 보니 좀 망설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마음속으로 어떤 갈등이 있건 선거는 당대당의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늦었지만 잘한 결정입니다. 그러면은 최민희 전 의원께서도 당 공관위 의견들이라고 나왔던 종로 출마 아니면 불출마다 그렇게 압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네요. 근데 저는 그 어느 토론에서건 어제도 제가 이건 외통수 길이라 못 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네. 정말 그 종로 빅매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낙연 전 총리나 또 아니면은 황교안 대표 모두 총리 출신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나란히 1, 2위를 달려왔잖아요. 앞으로의 판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기선을 잡은 건 맞죠. 그런데 알려진 것과는 달리 종로가 민주당에게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세균 총리께서 워낙 선거의 달인이시고 정말 바닥을 저인망식으로 훑으신 결과 이기신 거고 그 이전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분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를 험지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초기 기선을 제압한 것만은 맞다고 봅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골수 민주당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에는 확장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게다가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낙연 총리는 종로에서 이제 인연이 사실 없습니다. 인연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황교안 총리는 이제 그나마 인연 따르면 경기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과거 경기고등학교 있던 그 자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두 사람의 개인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큰 당대당의 싸움의 대리전입니다. 네. 두 당의 싸움이 대리전이고 대표 선수로 싸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로에서 바람을 불어서 외부에 영향도 미치기도 하겠지만 외부에서 불어온 커다란 바람이 이 두 사람의 대결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하면 여론조사하면은 당장 이제 언론사에서 오늘 저녁부터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낙연 총리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는요. 그러나 선거 70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70일 동안에 이 선거판이 한두 번 이상은 한번 여동을 칠 겁니다. 어떤 계기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 가지고는 예측은 불허하다. 특히 이제 종로라는 곳은요. 특정 정당에게 압도 유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여당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 야당이 유리하기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세균 의원 전에 박진 의원이 계속 박진 의원이 했었죠. 네. 지금 야당 계열의 의원들도 많이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 지역에서 누가 유리하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정말 막판까지 두고 봐야 될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그 출마하겠다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면서 정권 심판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다면은 이 지역에서 본인이 승리해야 정권 심판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개별 지역에서의 승리 여부하고 상관없이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수도권에서 100석 자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122석인데 예. 122석인데 100석 자신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100석 얻으면 저는 이기는 거라고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거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확률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지금으로서는. 예. 게다가 여러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무소속 이정현 후보와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 논의도 시작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결정이 조금 늦어서 초기에는 아마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테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은 초기에 지지율이 좀 높다 그래서 그걸 자만하실 분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더 분발해야죠. 예. 네, 한영환 전 의원 어떻습니까? 본인의 당락하고 별개로 정권 심판론을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권 심판은 선거 전체의 이야기죠. 전체 네, 본인 뭐 종로에서 누가 이겼기 때문에 종로 정권 심판이다. 졌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맥락은 아닌 거고요. 본인은 지더라도 전체 선거가 있으면 괜찮다. 선봉장으로서 또 선거 지휘관으로 샀는데 지휘관의 싸움이 모든 걸 결정돼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본인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게 돼버렸습니다. 아마 모든 언론이 이제 두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선거가 절반은 종로에서 이루어지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선거 결과로 정권 심판이 됐다 안 됐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뭐 황교안 대표가 좀 출마를 미루는 사이에 이정현 대표가 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출마를 강행을 할지 아니면은 후보 단일화 연대가 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단일화 연대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뭐 후보를 물러설 거라고 봅니다. 종로에서는 어찌됐든 후퇴라는 게 이제 아예 불출마 선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거기서 본인이 계속 출마를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명분도 없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 어떤 적당한 명분 하에서 퇴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후보가 현재 후보들이요. 선거 사무실 없고
운동원들 이제 동원시하면 후퇴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출마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후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준비는 안 한 상태다. 네. 최 의원도 그렇게 보시죠? 동의하는데 네. 그런데 이정현 후보가 다른 지역으로는 못 가죠. 그러면 다른 지역 그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럼 포기 아니면 비례가 되네요? 비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냥 이정현 후보 정도 되면 과거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하시지 않았어요? 당대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보수 통합을 위하여 깨끗이 물러나야지 다른 지역을 기웃거리거나 비례대표를 다시 또 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이정현 후보가 누구 표를 뺏어갈 것인가. 요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이정현 후보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로의 호남표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따져보고 결정할 것 같은데 일단은 끝까지 가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큰 의미는 없을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선거 전직 두 총리의 양강 구도로 간다면은 나머지 후보들은 언론에서 밀려납니다. 그럼 일반 유권자 사이에서는 두 후보의 싸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로든 간에 이정현 후보는 물러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또 명분상 물러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잠재 주자에 상당히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앞서가는데 혹시 이후에 조사에서 만약에 지역구 조사에서 좀 붙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언론 보도가 상당히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조금 늦었다는 이유가 이게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끌고 한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해버렸다면 지금쯤 저는 많이 상황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너무 장고하신 측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 지역은 핫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화재 선거구 중에서도 단연으뜸일 것이기 때문에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진 격차보다는 훨씬 실제 선거 게임에 들어가면 격차는 줄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더 뜨거워지고 이게 사실은 양당의 대리전이면서 동시에 대선 전초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전 의원 지금 이제 혁신통합위원회 지금 준비위로 바꿨죠 지금요? 예. 그렇죠. 통합신당 준비위원회. 네, 준비위원회 바꿨는데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결정이 됐는데 통합 논의가 밖으로 알려진 거로는 계속 지지부진한 느낌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밖에는 아직까지 언론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 2, 3주를 활동을 해왔다가 어제자로 처음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들이 뭐 오늘 뭐 당명이라든지 당원 당규 그런 것을 이제 오늘 토론을 했고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작업을 시작을 이제 한 겁니다. 물론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짧습니다만 이제 현재 새로운 보수당에서 100% 참여를 했다고는 아직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 내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주말 사이에 굉장히 아마 정리를 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통합 열차는 떠났고 그 열차 내에 타는 승객이라 해야 될까요? 저희들 뭐 직원이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걸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보수당의 일부는 최소한 참여하는 통합이 최종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새보수당 내 일부 의원들은 통합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도 통합된 의견을 모아서 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주제를 놓고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에 결정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밖에서 봤을 때 통합 전망 어떻게 보시죠? 우선 첫째 탄핵의 강을 못 건넜고 입수도 못했습니다. 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 보수의 가치 부분은 이 부분은 뭐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네. 세 번째 새집 짓기를 유승민 대표가 요구했었는데 새집은커녕 지금 흡수 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층부의 정치공학적 통합이 된다고 해도 그 모양은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모양 만들기에는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유승민 전 대표는 불면의 밤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의 이해관계와
다른 새 보수당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권을 잡고 싶은 사람과 국회의원에 나가려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의원들이 유승민 계 의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원들도 살려야 하고 또 대권의 큰 뜻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저는 전부가 통합하면 좋겠지만 일부가 흡수 통합되는 형식, 말하자면 불안정한 통합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런 아까- 진단에 대해서. 네, 아까 탄핵의 강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적시도 못했다라고. 아니 그런데 저는요 뭐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은 탄핵 강을 넘어서 훨씬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탄핵의 강에 스스로 빠져 있거나 스스로 입수하거나 강을 건너지도 못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탄핵의 강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인이 자주 그 이야기를 해요. 국민들은 많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앞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문제는 현재 이번에는 통합이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이 중요한 것으로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여러 세력들이 지금 통합신당 추진위원회 또는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수정당 처음으로 지금 시민단체에서 준비위원들 절반가량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어찌 됐든지 간에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그 정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합신당에 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네. 네,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당대당 통합 대신에 선거 연대를 좀 제안을 했는데 황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측의 입장과 또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약간은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거대 야당입니다. 네. 새보수당은 그에 비해서 의원 수가 형편없이 적죠. 그래서 대개 통합을 할 때 이런 경우 기득권이 많은 정당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신설 합당 방식의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한 건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 2명, 공관위원 2명을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방식은 사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구성원들에게도 감동을 못 주는 그런 통합이 되죠. 개별 흡수 통합 형식으로 가니까요. 그다음에 탄핵의 강 문제는 사실 이게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세력 문제인 것이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 공화당 쪽은 이제 버리고 가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당내의 핵심 친박 의원들의 거취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문제를 클리어하자 사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세못이잖아요. 계속 세모. 그래서 이런 걸 명확히 하자 이런 얘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통추위에 참여한 세력이 과연 시민단체 대표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1인 정당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통합의 의미를 더 강화시켜 줄 거냐 아니면 N분의 1, N분의 1이 모인 뭐랄까요? 좀 그런 의미가 될 거냐.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네. 매우 이렇게 잘 압니다. 네. 각 시민단체들이 이제 연석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마 보수 시민운동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 연석회의에서 이제 시민단체 회원들, 그 준비위원들 파견했기 때문에 그런 대표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형준 공동대표도 형식상으로는 그쪽 몫으로 들어온 그렇죠. 건가요?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유와 공헌한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인 정당들은 합쳐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현주 의원이 만든 전진 4.0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 합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향이 같기 때문에 그들이 몽땅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군소 야당들 통합 움직임이 있는데요. 보니까는 적어도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나머지 세력, 또 민주평화당, 또 대한신당, 이른바 호남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세 정당은 네. 급속하게 지금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조금 지지를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각 당의 지지율,
그 총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지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3%는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2월 15일 3% 얘기하면 그쪽 듣는 사람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최하. 최하. 최하 3%는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되게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5일 이전에는 통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선 대표는 12일까지 하겠다라고 그 말했습니다. 얘기는 2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통합을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 의원수가 교섭단체를 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국고보조금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선거 앞에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면 실탄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신당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13명이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면은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겠군요. 어떻게 그 지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통합은 할 수밖에 없고요. 왜? 통합하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통합을 통해서 뭔가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 무슨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안철수 계열의 정당이 호남에서 기세를 발휘하던 때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민주당의 세가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통합 새 정당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러나 이제 합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돈 문제가 있는데 저 이것 보고 상당히 이건 아니다. 좀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안철수 계열의 국회의원들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탈당을 한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서 동료 의원들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서 다 출당을 시켜주면은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그 시한이 서로 협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5일 이후에 그 이후에 나가라. 그 전에는 우리가 보조금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유지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라. 이런 속된 말로 내고가 됐다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명 출당 조치 그때 해주겠다라는 네네네. 그 셀프 제명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 보도를 봤는데 그런 이야기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씁쓸했는데 뭐 정치 현실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새 정당은 그런 모습을 갖춰가면서 안철수 계열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안철수 계열의 신당을 옮겨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리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호남 신당에 정치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고 자매정당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분은 살기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어떤 분은 국고 보조금을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정말 국민 보시기에 정치가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라 호남 신당에만 굳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기엔 다를 수가 있어요. 호남 신당 문제는 너무나 노골적인 돈 문제가 연루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위가 안철수 신당 당명을 불허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안철수 신당이 3%로 새 보수당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실제 총선에 들어가면은 표심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중요한 건 안철수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성관위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전선거 운동. 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불허했기 때문에 참 안철수 대표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저는 안철수라는 이름을 빼면 이 신당을 어떻게 하면 안철수의 신당인 걸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하게 보여서 AI 신당이라고 하면 될지 등등 고민이 될 거라고 보고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알려지면 저는 일정한 득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진 않지만 여전히 중도 무당층 일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기대에 비춰봐서 지금 새 보수당보다 앞섰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3%라면은 물론 여론조사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엄청 낮은 지금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이 가시화되면 또 좀 달라집니다. 안 의원님? 일단 특정 개인의 이름을 당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색해 보이고요. 한국 정치사상 없던 일이죠. 우상한 건 있었죠. 친박연대. 친박연대지만 그것도 이제 친박이었죠. 박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계 정치사상 드문 일입니다. 좀 궁색한 모습이고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네. 안철수 대표의 고민도 바로 이 부분에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정당의 모습이라는 거. 그렇다면 결국 이제 안철수 이 지지율을 계속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으면은 새로운 또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뉴스엔 맞짱 토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내륙 지역에 남아있던 한파주의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추위가 더 풀릴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대신 공기질은 더욱더 나빠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또 외출하실 분들은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엔 제작팀 또 화면 오른쪽 아래 보이는 수화팀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